됐고, 음, 전체 화면. 자, 이 다오랩 특강 저 날짜를 못 바꿨는데, 요거 3기 때 이제 강의 드렸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록체인 기술과 다오에 대한 소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블록체인도 가르치려면 한 두 학기 정도? 뭐 다오는 한 학기 정도는 아니고 뭐 한 2분의 1 학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양인데 되게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제 이력에 대한 거고. 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전부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기초 정도 배우셔 가지고 이 추후로 다오랩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온체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온체인이 뭐지?" 뭐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아마 인제 소리 내서 말씀 잘 안 하실 거라 댓글 창으로도 그냥 하셔도 돼요. 네. 누가 써 주셨나? 그렇지요. 직접 해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주로 예전부터 인제 첫 사업이 빅데이터 클라우드였어 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는 런 바이 두잉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모든 트렌드를 가장 빨리 앞서 가지고 캐치업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항상 이런 방식을 하는데 블록체인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은 안 해 보고 책으로 거의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아티클 읽어 봐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다이나믹스의 한 10%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걸 구구절절히 이렇게 막 적고 그러지 않아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는 엄청나게 많은 아티클을 쏟아내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 대부분은 트위터 안에서 돌거나 텔레그램 안에서 돌거나 디스코드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밖으로 잘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몇 번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꼭 뭐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실습 시간에 아주 짧게 경험을 해 보여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실제 해 보시면서 하는 게 따라오기 좋다. 오케이. 자, 인제 블록체인 기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전산학 전공을 했던 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뮤터블, 즉 불변한, 그러니까는 한 번 적으면은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오픈, 어 아주 투명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쉐어드라는 것은 아무나 블록체인에다가 뭐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쉐어드, 이걸 누구 허락받지 않아도 돼. 퍼미션리스예요. 한 분산 디지털 레저예요. 뭐 분산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텀이니까 좀 빼도 되고, 레저라고 하는 게 장부라는 뜻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금융에서는 한 번 기록이 되면은 그것이 계속 어펜드 추가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걸 장부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예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뒤로 가 가지고 다시 이걸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이걸 롤백이라 그러는데, 여튼 그래서 그러한 되게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를 장부라 그러고 레저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블록체인은 뭐 소소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집어넣겠다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적합한 게 아니에요. 레저, 즉 장부기 때문에 주로 트랜잭션,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가 블록체인이고, 그게 저런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특징을 가져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트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즉 투명성을 가지는 게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투명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앱을 트러스터블 하면서도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겠다? 그 굉장히 어려운데 블록체인을 쓰면 그걸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쪼끔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요게 인제 기술적인 슬라이드가 마지막일 거예요. 자, 앨리스라는 저 친구가 만약에 밥한테다가 $1를 보내겠다. 디지털 화폐 $1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뭐 달러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면 그걸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 저건 여러분들 열쇠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앨리스만 알고 있는 디지털 열쇠를 가지고 이걸 "내가 이거를 한 게 맞아."라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서명이고 이걸 사인하면 트랜잭션이 암호화식으로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 봐요. 그래서 고러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다 던지고 그 블록체인은 그런 트랜잭션을 여러 사람이 보낸 거를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면 이 블록을 영원히 블록체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 버려요. 그게 블록 단위로 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이 될 때. 그래서 이 블록들이 이전 블록과 계속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전산학적으로 쭉 체인을 연결돼 있는 건데 뭐 링크드 리스트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어떤 하는 트랜잭션이든 블록이라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앞뒤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해킹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시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트랜잭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날리는 것들이 다 트랜잭션.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날릴 때 이 트랜잭션을 날리는 사람의 사인이 필요한데 그걸 프라이빗 키로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런 트랜잭션이 모여서 블록을 만들어서 그걸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요렇게 요 용어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킹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정말 어려운 건가요?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주세요.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걸 블록체인 쪽에서 51% 어택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블록체인 노드가 한 10,00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2P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서버만 있으면 해킹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만 개, 수만 개의 노드가 엮여 가지고 하나의 블록체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엮여 가지고 하기보다 이 만 개 노드에 동일한 카피가 다 존재합니다. 이거 존재하는데 이거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자면은 뭐 100만 불을 보내 놓고는 안 보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장한 블록 서버부터 그 전 블록을 싹 다 고쳐야 돼요. 처음 블록부터 해 가지고. 고렇게 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다 고치려면 내가 가진 노드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만 개 노드의 51%, 즉 절반 이상의 노드가 알고 봤더니만은 뭐 100만 불을 보낸 게 아니라 '안 보냈네.'라고 이렇게 딱 수정을 해야 나머지 40% 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돼 있기 때문에 공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블록체인 자체가 이 블록체인 뭐 요렇게 들어간 블록이 변조가 됐던 이런 해킹 사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많이 듣는 블록체인의 해킹 사고는 지갑에서 프라이빗 키가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뚫려 가지고 해킹이 됐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행사에서 오류가 있어서 뚫렸거나 이런 문제예요. 블록체인의 데이터 자체가 변조가 된 적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오케이. 뭐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최초에 인제 비트코인이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겁니다. 이 전산학 쪽에서 대단한 건데
2008년에 그 사실은 P2P의 전자 화폐를 만들어 내려고 만든 거예요. 즉 은행이나 이런 거 안 거치고 참여자들끼리 서버 노드 이 뭐 노트북이든 이런 거 켜 가지고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시절에는 이 페이퍼 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때는 목적 자체가 디지털 코인을 하나 만들자. 캐시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딱 하나밖에 없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이후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막 열광하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되게 밑에 인프라스트럭처 구조가 엄청 좋은데 굳이 이거를 전자화폐를 만드는 데만 쓰지 말고 이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한번 제안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걸 처음으로 제너럴 퍼포스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이더리움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그중에 하나가 다오고요.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솔라나도 있고요. 뭐 제가 만들었던 클레이튼 지금은 카이아로 이름을 바꿨는데 카이아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뭐 천지입니다.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여튼 그렇게 많은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록체인 내에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를 친구들한테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거를 요 슬라이드로 정리한 건데 예를 들자면 앨리스가 밥한테다가 10 이더를 보낸다. 10 이더를 보낸다라고 하면 일단 앨리스는 10 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 이더 이상을. 그 10 이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갑입니다. 그게 인제 디지털 월렛이라고 부르거나 지금 크립토 월렛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더리움 쪽에서는 메타마스크가 아직까지는 제일 유명해요. 뭐 코인베이스니 다른 월렛도 있는데 메타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내가 브라우저에 깔거나 아니면은 인제 저기 어디야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프라이빗 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갑을 개설할 때 어드레스를 하나 만들면 계좌를 하나 만들면 프라이빗 키가 생겨요. 그 프라이빗 키가 이꼴 지갑이고 이꼴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빗 키가 만약에 누구한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자산이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키로 다 이체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 진짜 중요한 게 프라이빗 키고요. 저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저걸 잘 관리 못해서 해킹을 많이 당합니다. 여튼 그래서 저 프라이빗 키로 그 앨리스가 밥한테 10 이더를 보낸다라는 트랜잭션을 만들면 그거로 사인을 해 줘야 돼요. 사인을 해줄 때 앨리스가 "자 이거 내 프라이빗 키로 사인한 거니까 내가 한 게 맞아?"라고 지갑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사인하면 이 트랜잭션 자체가 이더리움으로 날아가요. 이더리움으로 날아가 가지고 이더리움 내에서 그것이 사실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면서 밥의 어카운트에 원래 4 이더가 있었는데 여기서 앨리스가 10 이더가 있었는데 1 이더를 보내는 거네요. 1 이더를 밥의 어카운트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방금 보낸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록으로. 그렇게 되면 밥은 나중에 지갑을 까서 보면 '내가 5 이더로 돼 있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카운트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렛을 깔면 어카운트가 생기고 그 어카운트에는 주소가 생깁니다. 그 어드레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0x 뭐 1F9090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숫자예요. 랜덤하게 쭉 나열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걸 어디에 카피하고 있다가 아니면 QR 코드 같은 거로 전송할 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다른 사람한테 디지털 자산을 보낼 때 일어나는 액티비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은행도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은행이랑 뭐가 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투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날리면 트랜잭션 하나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해시 그 숫자 같은 게 하나의 키 같은 숫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 숫자로 조회를 해 보면 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곳이 블록 익스플로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소나 지갑까지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블록 익스플로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려면 블록 익스플로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 행위를 이 블록 익스플로러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블록 익스플로러 통해서 이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블록 익스플로러에. 그래서 트랜잭션 정보 이래서 이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 넘버, 블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블록 넘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0.2 이더를 보냈다라고 하는 얼만큼을 보냈어. 그리고 이거 보낼 때 실제 블록을 누구한테 from 주소와 to 어드레스가 있고 그리고 블록을 클릭해 보면 그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이게 그거죠. 뭐 내가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보냈는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있는 장부가 전부 다 모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투명한데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어드레스라는 것이 어떤 랜덤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온 랜덤한 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0x87c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제이슨한테 내가 받았는데 그 제이슨의 주소가 이거네? 뭐 알잖아요? 그러면 저 주소는 제이슨 주소인지 알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 주소로 들어가면 제이슨이 요새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익명성이 있으면서도 익명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포인팅이 되면 누군지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계속 그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크립토를 잘 쓰시는 분들은 용도에 맞게 계좌를 여러 개 만듭니다. 주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해야 된다면 완전 새로운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 크립토를 넣어 놓고 그거 가지고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력이 아예 클리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화면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습할 때 요거 한번 보실 거예요. 음 예 나중에 그거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스피라는 게 있어요. 여기 트랜잭션 피라고 있죠. 예 트랜잭션 피 또는 가스피라고 부르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많든 적든 간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광고로 돈 버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버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게 가스비.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주고받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더를 보내주고 싶은데 이더는 어디서 구하냐? 이게 최초에 인제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부분이 중앙화된 거래소, 글로벌하게는 바이낸스가 제일 유명한 중앙화 거래소고요. 그래서 이런 중앙화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뭐 원화를 해 가지고 이더를 사거나 비트를 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더나 비트를 지갑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갑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누구한테 전송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앙화 거래소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들은 전부 다 그 위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이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약자로 덱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잠깐만 여기 지금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군요. 주소는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꾸는 건가요? 못 바꿉니다. 못 바꾸고요. 이 주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프라이빗 키에서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고 그 페어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다른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피는 거래소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스피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스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피를 사실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룰상 정하기 나름인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를 이더리움 노드를 돌리는 마이너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마이너들이 그 가스비를 가져갑니다. 됐죠?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어떤 뭐 그 블록체인에서는 가스피를 전부 다 재단의 지갑 주소로 막 이렇게 보내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요거도 먹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가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를 돌리는 마이너 혹은 밸리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런 친구들이 가져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인제 덱스 얘기를 쪼끔 하다 말았는데 이 덱스가 되게 재밌는 놈이에요. 뭐냐면 중앙화 거래소는 오더북이라고 해서 사자 팔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격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사자 팔자 하는 그 가격이 딱 맞은 게 시장 가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덱스에서는 이런 오더북, 사자 리스트, 팔자 리스트를 구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덱스라고 하는 거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 교환을 만들어 냅니다. 그거를 본딩 커브라고 해요. 이게 유니스왑이 처음으로 이런 덱스를 만들어낸 가장 유명한 덱스 서비스인데 본딩 커브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꼭 덱스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1 리더를 가지고 USDT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달러로 바꾸고 싶어. 달러 디지털 코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유니스왑이라는 데다가 1 리더를 딱 넣으면 고때 바로 교환 비율이 정해져요. 1 리더를 3355개 USDT로 전환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그다음에 지갑 연결해서 제가 사인하면은 고만큼 옵니다. 예, 좀 이따 여러분들 실습해 보실 거예요. 요렇게 와요. 근데 이거를 1 이더가 335개 USDT라는 거를 이 누가 정하느냐 한 거지. 그걸 공식으로 정해 놨어요. 무슨 공식이냐? 이걸 본딩 커브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x 곱하기 y 이꼴 k라고 k는 컨스턴트입니다. x는 뭐냐? 예를 들자면 이더의 개수 그리고 y는 USDT의 개수예요. 두 개 개수 곱한 게 항상 상수값으로 나오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더를 하나 x가 이더라고 했으니까 이더가 하나 추가되면 사실은 이 x 값이 커졌기 때문에 y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y가 이 추가된 만큼 요게 이제 줄어야 되는데 그 줄은 개수가 요 공식으로 이거 뭐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이죠. 그냥 초등학교 수학 공식으로 요렇게 해서 나와요 그냥. 그래서 고만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 뭐 사자 팔자 이거 없어도 돼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100개 이더와 그리고 10만 개 USDT를 처음으로 요렇게 만들어 페어만 만들어 놓으면 고다음부터 요 공식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본딩 커브예요. 신기하긴 하지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이거 되게 디테일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민코인을 하나 만들었어 내가. 오늘 뭐 트럼프가 민코인 만들어 난리 났죠. 어제. 민코인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합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비싸? 상장 못 해요. 근데 이런 유니스왑 같은 덱스에다가 하는 상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의 민코인과 뭐 이더든 USDT든 페어로 만들어 가지고 뭐 '내가 뭐 한 1,000만 원을 투자하지?' 해서 1,000만 원어치 USDT와 민코인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페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냥 되는 겁니다. 혹은 그냥 이런 본딩 커브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덱스에다 딱 집어넣고 초기에 내가 쪼끔만 사는 거예요. 쪼끔만 사고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알아서 여기에 이 민코인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도록 공식대로 변동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민코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본딩 커브를 이용해서 초기에 사신 분들이 싸게 사고 뒤로 갈수록 비싸지게 만드는, 본딩 커브가 항상 이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덱스 이후로는 예전에 비해서 코인의 토큰의 개수가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민코인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요즘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토큰이나 코인도 다 본딩 커브 방식으로 만드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본딩 커브를 이런 크립토나 이런 쪽에서는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 차원으로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최초에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본딩 커브를, 그러니까 내가 민코인을 만들었어. 그러면 민코인을 최초로 만들어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리퀴디티 풀이라 그러는데, 페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를. 그래서 리퀴디티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딱 집어넣어 줘요. 근데 저거를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이더가 1 인데 3355 개야 이 USD가 DT가 이게 $3,355 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터무니없이 K값을 조정해 놔 가지고 1 이더를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4,000 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 이더만 집어넣고 원래 저기 중앙화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뭐 $3,300에 거래가 됐어. 근데 야 유니스와에 보니까는 $4,000에 거래되네? 그러면 사람들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를 왕창 사 가지고 유니스왑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보내면 3,300, 여기는 $4,000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기는 3,300 이고 그러면은 $700 어치의 차액이 생기죠, 마진이. 그걸 먹으려고 중앙거래소에서 이 덱스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걸 아비트라지라고 그럽니다. 많이 트레이딩 쪽에서 많이 쓰는 스킴이고요. 그런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가격이 점점 붙어요. 여기서도 이더가 계속 들어오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USD 이 이더 가격이 떨어지고 얘 가격이 올라가요. 교환 비율이. 그래서 결국은 시장 가격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뭐 K값을 뭐 어떤 식으로 정하든 간에 결국은 요거와 X와 Y의 개수의 차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비율 이 시장 가격의 비례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한 공식인데 잘 돌아가요. 신기한 거죠. 오케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런 암호화폐를 구할 수가 있고 또는 내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랑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게 언제 뭐 거래소 가서 계좌 트고 어쩌고저쩌고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됐어요. 그걸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그럽니다. 온램프는 뭐냐면 여러분 램프라는 게 고속도로 진입하는 걸 램프라 그러죠. 온램프, 즉 크립토로 진입하는 거예요. 즉 내가 법정 화폐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 크립토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25유로를 가지고 지금 뭘 사는 거지? 이더를 이런 데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거래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 지갑으로 요렇게 오게 하는 거죠. 뭐 25 유로는 은행 어카운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든 뭐 하겠죠. 또는 뭐 카드로 하든 요래 가지고 크립토를 바로 거래소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를 현금으로 빼는 거를 오프램프라 그럽니다. 이 오프램프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를 피아스로 전환하는 건데 이 오프램프 하는 것들도 뭐 문페이든 이런 여러 크립토 업체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은행 계좌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크립토 기반의 페이먼트 쪽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제 크립토 업체들 중에는 크립토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뒤에 내가 예를 들자면은 뭐 12더 아니면은 뭐 이 크립토 신용카드를 만든 회사의 토큰을 가지고 배킹을 해 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해 놓고
그러면은 결제를 하면은 그 개가 쓰입니다. 네, 개가 쓰인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스테이킹한 토큰을 환전해 가지고, 즉 캐시로 바꿔 가지고 캐시한 거를 가맹점한테다 주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정상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상 과정이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가지고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저도 뭐 이 비자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크립토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결국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가격이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어치를 쌓아 놓고, 얘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붙어요. 뭐 한 5% 막 이렇게 포인트를 붙여 주는데, 쓰면 쓸수록. 근데 5% 포인트 붙어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뭐 만 원 정도 더 붙었어. 근데 내가 50만 원 쌓아 놓은 뭐 CRO 토큰이라고 치면 CRO 토큰이 가격이 10만 원 떨어졌어. 그러니까 말짱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걸 그 가격 변동하는 코인 기반, 토큰 기반으로 페이먼트를 한다는 게 두 가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크립토가 현실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막아 놨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하게는 이런 부분들의 작업이 꽤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인제 크립토로 아마 결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가스비 말씀드렸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트랜잭션이 많으면 비싸졌다가 트랜잭션이 적으면 또 줄고 막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확장성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걸 해 이 이더리움의 쪽인데, 이더리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아까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뭐 딴 나라 얘기일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월렛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월렛일 거라서. 그래서 월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마스크 같은 월렛에서 프라이빗 키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빗 키 자체를 우리가 외우지는 않고, 시드 프레이즈라고 이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데 쓰인 12단어? 12단어인가 16단어인가, 그거를 어디 종이 같은 데다 써 놔야 돼요. 이걸 또 메모장에다 뜩 저장해 놓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거 해킹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고래 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빗 키를 내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월렛, 즉 앱이나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상에 있는 그런 익스텐션 월렛 같은 경우에 해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하드웨어 월렛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가 하드웨어 월렛 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날린다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 월렛 상에 어떤 액션을 해 줘야 돼요. 뭐 비밀번호 들어가서 뭐 여기 버튼을 누른다라든가. 이 버튼 누른 것까지 해킹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꼭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메타마스크 월렛 소개인데, 사실 뭐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뭐 얘도 해킹 좀 많이 당하고 이래 가지고 뭐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뭐 다른 거래소 월렛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뭐 그래서 보통 월렛에 여러 체인에, 여기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줄여서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체인이고요. 폴리곤도 체인이고, 클레이튼 요즘 카이아로 바뀌었는데 카이아도 체인이에요. 그래서 각 체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갑이 멀티 체인을 서포트를 해 줘야 이게 다 그 관련된 토큰들을 이쪽에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더리움은 다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다음에 솔라나, 폴리곤,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은 어 지갑이 이제 그걸 구현을 해 주거나, 아니면 체인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갑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래서 어 되면은 여기 안에 그 이 폴리곤 관련된 토큰도 저장할 수 있고, 클레이튼 관련된 토큰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월렛이고, 자 요게 인제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는 저희가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저장하고 보내고 뭐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돼. 근데 여기에 블록체인에 올리면 여러분들의 모바일 폰이나 있는 이런 앱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올리잖아요. 블록체인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이뮤터블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올린 프로그램은 못 고칩니다. 불변이에요. 거꾸로 못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하고 퍼미션리스합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특징이에요. 희한한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블록체인에 한 번 올리면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써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컴포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위에서는 얽히설키 이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디파이예요. 그래서 디파이 쪽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대출 프로그램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덱스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한 랭귀지, 프로그램 랭귀지도 필요한데 솔리디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앨리스가 아까는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아까 말씀드린 덱스,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린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하나 나와요. 아까 어드레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처럼 이 프로그램에 어드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출한다는 것은 이 어드레스로 트랜잭션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여기로 뭘 날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를 뭐 다른 토큰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키로 프라이빗 키 사인하고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컨트랙트 어드레스 유니스왑이네. 유니스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가지고 토큰이 딱 교환이 되고 교환된 토큰을 이쪽 어카운트로 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송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드렸죠. 블록 익스플로러에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키로 조회를 해보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에 트랜잭션 해시 이게 키 값이고요. 누구한테 보냈느냐? 얘한테 보냈는데 얘가 유니스와 V 버전 3 이 프로그램이더라. 그리고 0.17 이더를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요렇게 호출되고 요렇게 호출돼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요 PKF라는 토큰이 2460 개가 요 프롬 어드레스로 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당연히 가스비가 들겠죠. 가스비가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건 더 많이 들어요. 이만큼 가스비가 들었고 그러고 요 to 어드레스를 클릭해 보면 소스 코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다 보여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투명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켜도 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러스트는 그냥 그 회사를 믿는 거일 뿐인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이렇게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누군가는 오디팅을 합니다. 오디팅해서 뻘짓을 하면은 그걸 누군가 리포팅을 해요. 그래서 쟤한테 쓰지 마라. 이래서 얘는 사장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코드를 잘 짜서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호출되고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부 짜서 올리고
그다음에 웹이나 앱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유저가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요걸 한 묶음으로 DApp이라고 불러요. 탈중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 해서 DApp이라 부르고요. 이럴 경우에 인제 가장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페이스북 없이 메타라는 회사 없이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DApp으로 만드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케이. 요까지가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향,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한번 쓰시려고 하면은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제일 많은 응용 두 가지가 디지털 자산, 가장 많은 응용이 디지털 자산인데, 하나가 펀저블, 하나는 non 펀저블이에요. 펀저블은 우리 캐시 같은 거, 교환 가능한 거. 내가 가진 1달러나 저 사람이 가진 1달러나 똑같죠? non 펀저블은 서로 익스체인저블 가능하지 않은 거. 내 집하고 저 집하고 못 바꾸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산 종류에 따라서 펀저블 자산, non 펀저블 자산이라 하고 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펀저블 자산은 여러분 흔히들은 토큰 또는 코인 이런 거고 non 펀저블 자산은 NFT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폼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다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러고 저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디지털 자산화 가능해진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채권이나 채권, 금 이런 자산들도 지금은 다 디지털 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게 펀저블 자산을 위한 표준 포맷 ERC20이라는 표준 포맷이 있고 넌 펀저블 자산 즉 NFT를 만들기 위한 ERC71, ERC115라는 표준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에서 따라서 만들면 그거대로 이 표준을 이해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서는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ERC20 맞춰서 만들면 모든 거래소와 모든 지갑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기 때문에 자산이 표준화 이 포맷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도 대부분은 이더리움의 이 표준 포맷을 그대로 따릅니다. 물론 솔라나에서 만든 토큰을 이더리움에서는 못 돌려요. 그대로는. 뭐 브릿지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토큰을 이더리움 지갑으로 보낸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인 안에서만 같은 체인 안에서만 토큰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펀저블 토큰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100줄 정도만 만들면 여러분도 코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 요즘에 앱이 있어서 그것도 필요 없고 노 코드 토큰 이슈잉하는 앱들이 많아요. 자, 체인링크라는 이 토큰 ERC20이고 이더리움에서 돌아가요. 뭐 이게 좀 된 가격일 건데 한 2만 원 정도 되고 토탈 서플라이 10억 개 정도. 만들 때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이걸 토큰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 친구의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여기. 그래서 이 주소로 가보면 코드상에 10억 개가 발행되는 코드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토큰들은 이런 바이낸스 유니스왑 같은 거래소에서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ERC20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암호화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토큰이라는 게 토큰의 용도는 사실은 암호화폐 이상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나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컬 커런시, 지역 화폐. 여러분들 지역 화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부분의 지역 화폐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요. 물론 그런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공개된 블록체인이 아니고 자기들만 쓰는 블록체인 위에서 보통 구현합니다. 지역 화폐 만들 수도 있고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이게 보팅 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죠. 로열티 포인트를 토큰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본 크레딧, 탄소 배출권 이것을 토큰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리얼 월드 에셋, 예를 들자면 금이나 채권 같은 거를 토큰으로 구현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되나? 디지털 자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커뮤니티 화폐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커뮤니티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화폐. 그게 크립토 사이드에서는 요즘 밈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달러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야 뭐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달러 관리를 전부 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들, 베네수엘라,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구하고 싶어 해요. 그 자산의 보존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뭐 암시장에서 구해야 되나 뭐 구할 채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 그리고 뭐 남미나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이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라들 간 무역이 많은데 이때 사실 거래하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원래는 거래소에서밖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도 아까 말씀드린 토큰의 표준 포맷인 ERC20 그걸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코드 보면 길지도 않아. 근데 여기 마켓캡 보세요. 이게 얼마야? 뭐 조단위죠? 하여튼 그 정도 규모로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 다음은 non-fungible 토큰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뭐 저는 NFT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요거 되게 유명한 디지털 아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디지털 아트예요. 한참 21년 불장 때 69.3 밀리언으로 팔렸어요. 얼마죠? 700억, 네, 한 1000억쯤 되나? 하여튼 무지하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신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님의 머니 팩토리라는 디지털 아트고 이게 202더에 팔렸어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딱 보면 JPG인데 이거를 이 가격에 사?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블록체인 전에 그냥 JPG나 이런 걸 이렇게 팔겠다 하면 당연히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NFT라는 거로 바뀌면서 이 가격에 팔릴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저도 이렇게 카피해서 넣었잖아요. 누구나 JPG 파일은 그냥 다운로드 받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이걸 사간 즉 이 NFT를 사간 사람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스터 미상 작가한테 이 NFT를 내가 받았어. 200이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오너십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디지털 오너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냐면은 희소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10장 한정. 이 그림은 한 장 한정. 원래 JPG면 복사는 뭐 수십만 장을 해도 되잖아요. 허나 소유권은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한정판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이게 NFT는 누가 누구한테 가고 누가 누구한테 갈 때마다 블록체인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은 원본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술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미술, 뭐 고가품 이런 데서. 근데 이걸 NFT로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면서 그게 다 가능해지게 된 거죠. 트랜스페런트하고 오픈돼 있고. 그래서 사실 NFT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서도 게임 회사들이 자사 그 안에 게임 아이템을 NFT 같은 걸로 만들어서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그걸 사실은 게임 밖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또는 게임 밖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디지털 아트 쪽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버추얼 월드
쪽에서도 버추얼 월드의 아이템을 이제 자산화하는 거 NFT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도메인 네임을 하고 이벤트 티켓에 요즘 NFT 많이들 해요. 그래 가지고 저기 뭐냐 그 암표 같은 거 맞겠다고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음악이나 뭐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NFT 기반으로 증명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년도, 21년도 이때 막 한참 장이 뜨거울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PFP, 프로필 픽처라고 해서 이런 원숭이 사진 같은 거를 막 2억에 사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한 만 장씩만 이렇게 발행해서 파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발행할 때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행하기 때문에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클릭해서 가보면 이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또는 요거에서 발행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NFT 가지고 이렇게 자산화를 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축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방식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POAP라고 Proof of Attendance Protocol이에요. 네가 여기 참여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는 게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만든 친구가 만든 사람이 갔던 이벤트 갈 때마다 이런 NFT를 하나씩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크립토 행사 같은 데 가면 우리 행사에 왔으니까 여기 QR 코드 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해놔요. QR로. 그다음에 이 팝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띡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지갑으로 사인하라고 해요. 그러면 지갑으로 사인하면은 네가 이 이벤트에 왔다는 걸 오프라인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POAP NFT를 쏴줍니다. 물론 그거는 이 이벤트 주최자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NFT를 이렇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산의 속성보다는 증명의 속성으로 이렇게 배지 같은 거죠. 배지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비탈릭의 어드레스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비탈릭이 지금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티켓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예전에 그라운드 엑스 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암표나 뭐 이런 거를 그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이런 갔다 오고 나면 티켓 어딘가로 다 날라가 있잖아요. 내가 뭐 했지? 이런 기억도 잘 안 나잖아. 근데 이런 게 내 지갑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기념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특정 뮤지컬이 그 뮤지컬 NFT를 가진 사람한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종이 티켓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증명이 수월해요.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NFT다. 그리고 NFT는 저런 뭐 아까 말씀드린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주로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누가 내가 팔고 싶다 그러면은 내 거는 12도에 팔겠소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니면은 경매를 붙이겠소 이래서 올려서 거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뭐 NFT가 뭐 2, 3년 전에 확 뜨고는 지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은 자산으로의 속성보다는 NFT를 이런 다른 실제 그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인데 앞에서 자산 찍어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다오로 넘어가면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해져요. 즉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서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드는 조직은 글로벌하게 디지털라이즈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조직이에요. 오프라인 잘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거버넌스를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하자. 누구도 대장 없어. 그냥 참여하는 모든 사람,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다. 이래서 하나는 이코노미 측면으로 토큰 이코노믹스를 만들고 이게 인센티브 모델이고 하나는 폴리틱스
차원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요. 요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거버넌스는 그 안에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즉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저기 다오 얘기할 때 아마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8시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요까지 해서 블록체인 기초에 대해서는 요거로 마치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